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의 책치 인사드립니다. 폭염으로 인해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소 짜증스럽더라도 이 더위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려니 하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가벼운 읽을거리를 머리맡에 두고 독서로 불면을 다스리는 것도 열대야를 이기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연은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등에 빨간 천막을 치고 박목월. 고래등에 빨간 천막을 치고 동해바다 한 바퀴 돌아봤으면 밀려오는 파도 머리에 올라서서 우쭐거리며 한 바퀴 둘러봤으면 어떻습니까? 커다란 고래등에 올라서 푸른 바다를 항해하는 것,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에 묘사된 풍경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바람이 목덜미를 훑고 가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런 가벼워진 마음으로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누구보다 책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유종필 관악구청장님입니다. 환영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황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휴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별 낙이 없네요. 휴가를 어디 네. 다녀오셨나요? 저는 저 경상북도에 어디 이름 없는 계곡 옆에 저희 집사람하고 텐트를 쳐놓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그래서 한 열흘 책 읽고 자고 먹고 이렇게 지내다 왔습니다. 아, 예. 예. 그 전라남도 한평에서 태어나셔서 중학교까지를 거기서 마치고 예. 그 고등학교는 이렇게 그 광주로 갔다가 예. 대학은 서울로 오셨는데요. 예. 한평 하면 나비 축제로 유명합니다. 예. 그 고향은 가끔 가시는지 궁금하고요. 한평 자랑도 좀 해주시죠. 예, 고향에는 이제 부모님 또 조부모님 산소가 있어서 1년에 몇 번씩 가게 되고요. 한평천지는 호남가의 시작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호남의 전 고을을 언급을 하는데 우리 한평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한평천지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평은 그렇게 높은 산도 없고 넓은 들도 없어요. 그냥 평화로운 고을인데, 그래서 뭐 큰 득색은 없는데 뭐 아기자기한 그런 이제 자연이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뭐 나비 축제다, 국화 축제다 그런 친환경적인 도시죠. 예.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그 구청장님의 개인의 역사를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서 그 보낸 유년 시절이 예. 그 많이 생각날 텐데요. 유년 시절에는 어떤 아이였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그 구청장님 하면 책벌로로 유명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책을 좋아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데서 초등학교를 산을 넘어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는 저 멀리 들판을 건너서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동네 친구들이 동네 뭐 골목에서 술래잡기 하고 놀 때 혼자서 그 산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뭐 채집도 하고 뭐 그렇게 놀았어요. 산을 그렇게 혼자서 많이 다녔어요. 그 책은 저희는 그 교과서 말고 책이 없이 살았어요. 중학교까지도 학교에 도서관이 없어서 그런 책은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못 읽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강조로 나가니까 도서관이 큰 데 있어가지고 그때 참 책을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고등학교 때 그
도서관에 가서 수많은 책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걸 보면서 예. 또 내지는 도서관을 이렇게 다니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때 생긴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희 이 학교에 오래된 수십 년 된 독서 서클이 있어서 예. 거기 가입해서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책을 일주일에 하나씩 선정해서 읽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 활동을 했어요. 이게 너무나 이게 참 도움이 되죠. 지금도 뭐 그 친구들하고 만나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학교 도서관은 그 개가식이 아니고 이제 폐가식 도서관이죠. 그런데 뭐 잡지 같은 거 있는 그런 방이 하나 있는데 그건 개가식이에요. 거기에서 그때 조연현 선생이 만드는 현대문학 예. 그리고 이어령 선생이 만든 그 문학사상 그걸 매월 처음부터까지 다 읽었어요. 그게 엄청 도움이 되고 당시에 이어령 선생은 30대 아마 초중반 정도 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발랄한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참 좋고 그리고 나중에 서울 와서는 그때 청계천에 헌책방이 많았잖아요. 저는 헌책방을 그렇게 다니면서 그 잡지 창간호 같은 거 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창작과 비평, 문학과 사상 이런 책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은 적이 있어요. 빠지지 않고 1호부터 2, 3호 계속. 예. 고등학교 때 요즘 애들 같으면 뭐 수능 시험 준비하기 바쁘잖아요. 예. 근데 옛날 구청장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독서반이 있었고 또 매주 책 한 권씩을 읽고 토론할 정도로 어찌 보면 낭만이 있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고등학교 때는 한참 놀 나이인데 예. 그렇게 독서반에 가서 책을 이렇게 읽고 토론한다는 게 예.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학교 그 시험 보는 공부에서는 좀 손해를 봤는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때 읽었던 그 책들이 일생을 두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구남매 중에 막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 8명의 형과 누나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것 같은데요. 형제가 많으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좀 이렇게 불편한지 궁금하고요. 또 막내의 좋은 점과 또 막내의 그런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예. 그 사랑을 독차지한 것만이 아니고 얻어맞기도 많이 맞아요. 특히 바로 유해 형한테는 지금 대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얻어맞기도 많이 맞고 또 달라들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런데 그 동네 형들이 이렇게 놀려먹어요. 너 젖 빨면 나오냐? 어? 형 누나들이 다 먹어버린 거 이렇게 놀리고 또 엄마가 친구들보다 더 그 나이가 많으니까 그게 또 우리 어린 마음에 참 안 좋았어요. 마음이 지금도 이제 어머니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그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질라고 그래요. 예. 중학교까지 그 한평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광주로 어찌 보면 광주로 유학을 온 셈인데요. 시골 한평에서 광주로 왔을 때 어떤 점이 그때 17살이었잖아요. 17살 유종필에게 광주라는 도시는 어떤 점이 좋았고 또 어떤 점이 이렇게 조금 불편했는지. 우선 우리 시골에서는 당연히 동경을 하게 되죠. 예. 예. 그래서 그 밤이면 네온 사인이 확 반짝반짝하고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이 사막의 신기루 같이. 그래서 그런 또 저는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가는데 또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바랬던 학교에 또 합격을 해서 다니고 그 지역의 인류라고 하는 학교를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거의 좋은 기억만 있어요. 다만 혼자 자취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밥에 먹고 또 그 연탄불을 안 꺼뜨리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때는 번개탄도 없을 때예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보통 우리가 그 세계관이 형성되기 이전까지 예. 부모님의 영향을 이렇게 아무래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예, 예. 구청장님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었는지요? 저희 이제 아버님은 시골에서 이제 면장을 하셨는데, 이제 알아야 면장도 한다. 예. 그런데 상당히 이제 시골에서는 아는 것도 많으시고, 또, 그렇게 뭘 새로운 라디오, 그때는 텔레비전 없고, 라디오에 뭐 나오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그렇게 다 막 찾아보고,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고, 저희 어머님은 구남매를 다 키우고, 우리 아버님은 이제 좀 한량이에요. 그렇게 이제 밖에 출입을 하시면서 살림은 잘 안 해요. 예. 그리고 농사 지어 놓으면 오히려 갖다 써요. 예? 그때 당시에 그 한량, 그런, 아버님들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농사 혼자 짓고, 애들 키우고, 또 9이나 낳아서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고, 그래서, 그랬던, 근면성실, 정신력이 강하고, 저희 이제 할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책을 손에 들고, 72년에 돌아가셨는데, 1972년에, 그때 89세, 지금 요즘으로 치면 100세 넘죠. 책을, 우리 할아버지 방에는 그 한학 서적들이 꽉 차 있죠. 그 서당 훈장이셨어요. 아, 예. 책을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기가 있어도 책은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성장을 예. 했죠.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는 또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예. 오게 됩니다. 예. 네, 서울에 올라와서 철학과를 들어가셨잖아요. 예. 네, 철학과를 이렇게 선택한 특별한 계기나 생각들이 저는 있었는지요? 이제 대학 시험에 실패하고 또 어디 대학을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들어갔었는데 좀 다니다가 군대를 일찍 갔어요. 그때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고 해서 군대부터 갔다 이제 왔는데 군대 갔다 와서 마저 1학년 2학기를 다니고 대학 과를 선택하는데 그전에는 저는 처음에는 문학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학으로 했는데 이 세상의 근본적인 것, 본질을 좀 탐색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 철학과를 가니까 교수님이 철학은 못 하나 박는 기술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은 각자가 알아서 해라. 그럼 뭘 가르쳐 주느냐? 세상을 보는 레디칼한 시각을 길러준다. 레디칼이라는 것은 본질적이다, 근본적이다 하는 뜻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근본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뭐 철학을 별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자세를 늘 갖고 살죠. 예. 무엇을 사물을 볼 때 보이지 않는 뿌리를 항상 찾는 습관을 갖고 있고 그렇죠. 예.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이렇게 대학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야말로 정말 엄혹한 시대였고 그야말로 예. 서리빨 같은 시대였는데요. 예. 그때 대학생 유종필은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해요. 이를테면 뭐 학생운동에도 참여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는지. 저는 이 대학 시절을 별로 그렇게 돌아가기는 정말 끔찍한 시절로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이제 대학을 처음에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나이 먹어서 들어가고 또 군대 갔다 와서 다니고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 입학했다가 주로 대학 생활을 전도하는 시절인데 또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서 다니니까 군대 갔다 와서 다니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학생운동에 나서보지를 못했죠. 데모는 열심히 참여했어요. 이름 없는 그 무명 용사로서 참여를 많이 했죠.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랬고 우선 또 돈도 없고 아주 힘들게 또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서 장학금 받기 위해서 또 기본 학점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대학 생활을 했죠. 예. 그런 대학 생활을 이제 거쳐서 예. 사회에 이렇게 나와서는 기자가 되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정작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독서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서울대를 가셨고 예. 또 기자 되기가 또 정말 어려운 것인데 예. 언론고시라고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것인데 또 기자가 바로 됐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렇게 뭐든지 시험 보면 척척척 이렇게 합격을 한단 말이죠.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바로 저는 책이라고 봐요. 저는 대학 들어가는 데는 좀 고생한 게,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공부를 좀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대학 시험 보는데 대학 입학에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 대학을 일단 들어가고 나니까 그 뒤에는 전부 국어다, 논문이다, 상식이다. 시험 보면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제. 예. 수학이나 과학은 안 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독서를 열심히 했던 것들이 다 밑바탕이 돼가지고 보는 시험마다 다 합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기자 시험은 또 상식이 아주 중요한데 고등학교 때부터 남들 영어 수학 공부할 때 폭넓게 이렇게 책을 읽었으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기자하면 그야말로 세상의 가장 밑바닥부터 최상층까지를 이렇게 두루 이렇게 섭렵할 수 있잖아요. 예. 취재할 수 있고 그래서 알게 되는데 결국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이나 인물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저는 그때 박종철 사건 있잖아요. 예. 박종철 사건 때 그 박종철 집을 갔다가 도피한 그 박정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종철 선배죠. 그래서 그것을 박종철이 추궁당하다가 고문받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정훈이라는 사람은 제가 한겨레 신문 기자할 때도 계속 도피 생활 중인데,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박정훈이라는 친구를 제가 수소문해서 그때 도피 중인데 찾아내가지고 그 박종철 군의 부모님과 제가 상봉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를 제가 신문에 기사로 써서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것이 좀 안 잊혀지네요. 이제. 예. 기자 생활 이후에는 1995년에 서울시의 의원이 되셨고 예. 그 뒤에는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새정치국민회의 예. 옛날로 민주당이었겠죠. 예. 그 민주당에 이렇게 대변인도 하시고 부대변인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문을 하셨는데요. 예. 그렇게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정치로 이렇게 변화하는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저는 기자하다가 바로 정치를 한 건 아니고요. 예. 한겨레 신문 기자 때 1993년에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날 사표를 낼지 몰랐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송건호 선생 계시잖아요. 예. 한겨레 신문 창간이 아버지인 그 송건호 선생과 관련한 일로 저는 송건호 선생을 옹호하면서 그때 평기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사표로서 그걸 항의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필휘지해서 한겨레가 창간의 아버지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요지에 그걸 말이 사표지 하나의 성명서입니다. 그걸 써서 던지고 그날로 언론계를 떠나버렸죠. 근데 이제 향후 로드맵이 없이 가던 길을 중단하니까 이제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 저렇게 하다가 이제 어디 또 기업체 가서 광고 홍보 담당 이사도 해봤고, 그러다 또 그 일이 너무 무의미하고 내 자신이 막 소모가 돼요. 기업체에서는 일이. 그래서 그걸 탈출해야 되겠다. 마침 1995년에 지방자치가 본격화돼서 지방자치 한번 참여해봐야 되겠다. 제가 무슨 큰 뜻을 품고 정치 큰 뜻을 품고 정치 쪽으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관악에서
서울시의원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제가 정치 입문입니다. 1995년 이제 20년 가까이 됩니다. 구청장님 하면 대변인 이미지가 좀 강하게 있거든요. 왜냐면 TV에 많이 대변인 이름으로 TV에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 정당에서 그 대변인으로 이렇게 쓰려고 할 때는 그 어떤 그 대변인 자질 같은 게 보여서 그랬을 거란 말이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정당 대변인을 4년 10개월,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장 기간 기록을 갖고 있죠.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또 대변인 역할, 그리고 또 부대변인 이런 것까지 합하면은 뭐 10년이 넘죠. 그런데 제가 가진 또 기록이 원내 1, 2, 3, 4, 5당 대변인을 다 해봤어요. 그것은 제가 그런 당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는 가만히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다 이합 집산하잖아요. 막 새로 당을 만들기도 했다가. 그래서 최고로 많을 때는 과반수가 넘는 일당 대변인도 해봤고, 최고로 이제 없을 때는 비례대표 4명에, 지역구 2명, 그래서 6명 당의 대변인도 해보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참, 한국 정치의 그 한 단면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대변인 하면서 참 칭찬을 많이 받아봤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오래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말하면은 2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모든 사물을 근본부터 본다. 정치 현상 같은 것을. 그래서 그런 철학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봤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제가 그래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책을 좀 본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치 상황을 설명할 때 예를 들면은 무슨 어떤 시의 한 구절을 갖고 이 정치 상황을 비유를 한다든가, 또는 동서고금의 여러 에피소드를 갖고 오늘날 정치 상황에 비유한다든가, 그런 걸 제가 참 많이 했어요. 풍자를 하고 주로 유머를 많이 구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평을 많이 얻었었죠. 명 대변인은 역시 독서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책을 유독 사랑하시는 그런 구청장님이시고, 또 국회에 도서관장을 또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국회 도서관장을 하시면서 13개국의 이렇게 도서관을 이렇게 쑥 둘러보고 세계 도서관 기행이라는 책을 이렇게 내셨잖아요. 13개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도서관이 있었다면요? 13개국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 주요한 도서관은 그 나라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인상 깊은 것은 물론 이 세상의 위대한 도서관들이라는 게 다 인상이 깊어요. 대단합니다. 건물 모양부터 그 도서관의 뭐 역사, 얽힌 뭐 여러 역사적인 인물. 그런데 특히 지금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어요. 이게 이집트 북쪽 끝, 그러니까 지중해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해서 세운 도시인데, 거기에 BC 3세기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여러 번, 5번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유네스코가 나서서 복원해 놓은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에 클레오파트라도 그 도서관 출신입니다. 또 기하학의 대가 유클리트, 또 뭐 아르키메데스. 그런데 모양부터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이렇게 직경 160m의 원형으로 이 지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를 향해서 16도 기울어진 모습. 그래서 거대한 해시계를 형상화했고 지중해의 영원한 일출을 상징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또 내부가 11층인데 바닥에서 천장이 보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가장 상징성이 있고 가장 인상적인 그런 도서관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꼭
여행 가실 때 한번 그 도서관을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재선 구청장으로 관악 구민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구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힌 구절 중에서 가장 그 인상적인 그런 구절은 사람 중심 관악특별구라는 문구거든요. 이 문구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쓴 겁니까?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너무 물질 숭상주의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 불행한 세월호 참사도 그런 물질 숭상, 사람의 인명보다는 그 한 푼 더 어떻게 해서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물질 숭상주의가 낳은 비극인데,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그것을 지켜주는 안전, 그리고 인권, 또 최소한의 생활 보장, 소통과 배려, 이러한 구정을 하겠다. 그래서 무슨 건물을, 휘황찬란한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건물이 좀 볼품은 없더라도 그 안에서 어떠한 주민의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실질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 중심 관악특별구라는 그 짧은 말에다가 담아봤죠. 관악구에 그 지인이 한 명 사는데요. 그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관악구는 이렇게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어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자랑한 것을 술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발전된 그 도서관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한 그런 비결은 뭔지,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희 관악의 도서관은 다른 지역의 도서관과 구별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제가 4년 전 취임했을 때 도서관이 5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38개, 33개를 제가 늘렸고, 또 지하철역의 무인 유비쿼터스 도서관 5개까지 하면은 43개인데, 특징은 건물을 새로 지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무슨 체육센터, 이런 기존의 공공 건물에다 도서관을 설치를 했죠. 이제 돈이 많이 안 들죠. 지으려면은 땅값만 해도 몇십억이 들어가요. 지으면 좋지만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걸 운영하는 인건비를 다 댈 수가 없어서 새마을 문고를 비롯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사서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도서관을 운영을 시키고, 그리고 책 배달 시스템이 잘 돼 있죠. 저희는 모든 도서관을 통합 전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고, 이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은 어떤 책을 찾아서 하면은 신청을 하고, 집 가까운 도서관, 전철역 이 배달을 해줍니다. 그것이 잘 되어 있죠. 작년 1년 동안에 배달된 책이 25만 권. 그러니까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역과는 발상이 다르게 되어 있는 도서관이고, 다른 지역에도 이제 책 배달해 주는 데가 있는데 되게 배달해 주는 포인트가 뭐 몇 군데 안 돼요. 뭐 너댓 군데밖에 안 돼요. 저희는 39곳에 포인트에 책을 배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집 가까운 데 배달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먼 데 가서 책 못 빌려봐요. 우리 구청 앞에 구두 닦는 부부가 있는데, 우리 구청 1층에다 도서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옛날에는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은 한 달에 책을 20권을 빌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제 서재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요. 또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줌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서관 회원이 4년 전에 비해서 80%가 늘어서 지금 13만 1000명입니다. 우리 관악구 인구가 52만인데 도서관 회원이 13만 1000명이에요. 역시 책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구청장님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신문 인터뷰에서 관악구를 인문학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관악구는 또 서울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대학이 있는 관악구의 이미지하고도 잘 맞는다. 그리고 역시 책과 또 도서관을 사랑하는 구청장님의 이미지하고도 잘 맞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관악구를 인문학의 메카로 만들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예,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예, 크게 봐서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직접 도구는 아니고 이 모든 학문의 근본이 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이잖아요. 삶의 또 지혜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그런 인문학이나 하는 그런 지식에는 아직도 많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청 강당에서 작년에 인문학 강의를 한 달에 평균 2번씩을 했어요. 많이 한 거죠. 그렇게 하는데 좌석이 한 500석이 있는데 거의 꽉꽉 찹니다. 어떤 때는 뭐 한 800명도 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문학 센터를 만들어서 더 본격적으로 매주 한 번꼴로 인문학 강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너무 그 호응이 좋아요. 도서관과 인문학은 내적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관악구가 안고 있는 그런 외적 문제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외적 문제로는 어떤 게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으려면 우선 교통 문제를 좀 들 수가 있는데 우리 관악은 교통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를 2016년에 완공을 하고 그리고 경전철 3개 노선이 현재 서울시에서 확정이 돼 있어요. 우리 주민들의 또한 오랜 수건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신림선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 가는 것부터 해서 또 난곡선, 난곡에서 여의도 가는 거 그리고 또 서부선 연장, 서부선이라고 해서 모래내에서 여의도 거쳐서 노량진 오는 것을 우리 관악구까지 연장하는 거 이런 문제를 역점적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도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은 도시계획상의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 입구역을 관악뿐만 아니라 금천, 동작 등 서울 서남권의 중심, 교통의 중심, 문화의 중심, 상업,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도시계획상의 진행이 있고 또 신림사거리, 난곡사거리, 또 시흥 IC 사거리 이런데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토지 용도 상향, 건축 제한 완화해서 그런 지역에 대형 문화시설 또 대형 상업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역점을 두어서 생각하고 있고 또 요즘 보편적 복지 시대에 복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여러 틈새계층 발굴,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을 열심히 저희가 도서관이다, 평생학습이다, 인문학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 중국에서도 보도도 많이 되고 손님들도 오는데 그것만 하고 다른 걸 그럼 도외시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열심히 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더욱 저희가 인정받는 분야는 또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거죠. 예. 이제 그 책지의 공식적인 질문입니다. 예. 그동안 수많은 책들을 이렇게 읽어오셨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런 책은 한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소개하고 싶다. 그렇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어떤 책인지요? 저는 이제 옛날에 고전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것보다는 최근 그 휴가 때 읽은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어요. 예. 지금 제가 갖고 나왔는데 이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그 스웨덴의 기자 PD 출신이죠. 요나스 요나손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읽히고 있는데 이 책이 참 재밌더라고요. 예. 이 책을 그 생소하게 느끼는 시청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100세 노인이 이 양로원에서 자기 100세 생일날 아침에 양로원 창문을 넘어서 이제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막 일어나는 에피소드하고 옛날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의 그 살아온 것이 막 오버랩 돼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내용의 만화적인 요소가 많아요. 무슨 스페인의 프랑코 총통이다, 뭐 미국의 트루맨 대통령, 뭐 마오쩌둥,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걸로 막 나와요. 또 처칠 수상 이런 사람들을 다 이러저러한 계기에 만나고 세계의 중요한 일에 많이 관여하는 걸로 전 세계를 이 사람이 막 일주를 하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게 주는 메시지는 이 대책 없는 긍정, 낙관, 이 자기 목숨이 곧 사라지게 된 그 직전에도 이 사람은 유머를 구사하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걸 돌파해내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줄거리를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힘든데, 그런데 너무나 표현들이 그 해학, 뭐 위트 이런 걸로 해서 참 재밌더라고요. 예. 이 저자는 요나스는 스웨덴에서 기자와 PD를 이렇게 했잖아요. 예, 예. 그런 점에서 구청장님하고도 좀 비슷하잖아요. 예. 구청장님도 기자 출신이시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요나손처럼 소설을 써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는 소설을 쓰고 싶은 욕망이 대단히 강한데 정식으로 소설 쓰는 법을 배워본 적은 없고, 책은 한 권 정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나도 한번 소설을 써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은 제가 소설을 지금 절반을 써놨어요. 절반이라고 한 건 시작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시작이 절반이니까. 그래서 아마 원고지 한 2페이지 정도 쓰고 아직도 진전을 못합니다. 지금 한 달 전에 한 원고지 2페이지 지금 써놨어요. 예. 시작은 했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정말 이렇게 비슷한 그 이력을 가진 분이 또 김훈 작가잖아요. 거기도 한국일보 한겨레 출신이신데, 예. 그래서 정말 그 뛰어난 소설가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소설을 쓰시면 잘 쓰실 것 같아요. 워낙 독서량이 풍부하고, 또 이 책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저도 그 구청장님 말씀하셔서 사실은 이렇게 속독법으로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이 그 서사가 풀어가는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재미, 이런 것들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구청장님께서도 이렇게 소설을 쓰시면 아주 잘 쓰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지금 군에 가 있는 둘째가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이 아버지를 닮은 노인이 있어서 내가 선물합니다 하고. 근데 저는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소설가예요. 소설 잘 쓰는 사람. 또 잘 못 쓰면 세상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소설 잘 쓰는, 아까 그 김훈 작가 이야기를 했는데, 김훈 작가 같은 사람은 정말로 부럽죠, 우리가. 사람은, 그분은 우리 선배인데 좀 이게 좀 빗나가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한국일보 때도요, 그때 문화부 기자로서 그 문학 담당인데 잘하는 기자예요. 알아주는 기자인데, 양반은 한 번씩 사표 던지고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놔둬요. 그래, 너 쉬어라. 그리고 한 달 후에 데리러 가요. 그럼 또 나와요. 그리고 또 기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냥 쉬어요. 그만한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1980년대 이제 가서 그분, 저는 이제 문화부에는 이제 견습대 일주일 있어보고, 일주일 있을 때 봐도 재밌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사표를 내가 안 나오니까, 아이고, 저 양반 이제 안 나오면, 그냥 우리 신문사에서 알아주는 기자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저 상습범이다고. 늘 저렇게 하고 또 한 달 뒤에 나온다고. 아닌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또 나와요. 참 재밌는 분이에요. 얼마나
소설도 간결하게 독특한 자기 그 문체가 있잖아요. 예. 참 그 부러운 분이에요. 이제 구청장님과의 즐거운 만남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 한두 가지를 더 붙여볼까 합니다. 예. 혹 그 무인도에 예. 그 가게 된다면 예. 그래서 무인도를 3가지만 딱 가지고 가라고 한다면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우선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이 있어야 되고, 이게 무슨 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전등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읽는 독서, 밤에 읽는 그 맛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년 여름이면은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 캠핑을 하는데, 이, 낮에보다도 밤에 더 독서를 많이 해요. 그때가 너무 재밌습니다. 지난번 그 캠핑을 하는데 한밤중 12시 넘어서 혼자 그 텐트 밖에 나가서 불 켜놓고 책을 읽는데, 예? 뱀이 내 발 사이로 기어와요. 저는 이제 책에 빠져 있는데, 아유, 그래서 제가 아주 즐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가 밑에가 이상해서 보니까 뱀이 밑으로, 뱀이 그래서 제 이 발 사이에 올 때까지도 제가 모르고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한 그거, 역시 책이 없다면 캠핑 가서도 한 낙이 없죠. 예. 올해 세운 그 구청장 유종필의 그런 그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벌써 지금 7, 8개월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 꿈은 무엇이었고 또 그런 것들은 얼마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올해는 이제 선거하다 보니까 그냥 7월 돼버리고 지금 8월까지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구정 4개년 계획을 지금 우리 민관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는 해요. 우리 구정으로 봐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는데 우선은 지식문화도시로서의 관악, 그것을 이제 1기에 비해서 이제 2기에는 더 심화 발전시키고, 우선은 그래서 인문학 센터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만들어보고 또 우리 이 민간 분야의 자원봉사를 엄청 한번 활성화 시켜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도 지금 만들어서 민간인에게 한번 책임을 맡겨보려고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장애인이 2만 1,000명입니다. 엄청 많아요. 가족까지 해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살기 좋은 관악에서 여러 가지 또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서가 아니라 예. 그 인간 유종필로서 예.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모습을 그려본다면 예.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제가 갖고 있는 꿈이 세계 문학 기행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구청장 떨어지면은 바로 마무리하고 문학기행을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구청장 당선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그 계획을 또 연기할 수밖에 없는데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계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소설가나 시인 그런 문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그것을 책으로 좀 재밌게 좀 풀어써서 일반인들이 그냥 접하기 쉽게 그렇게 좀 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데 원가가 한 1억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책 잘 쓰면 1억 그거 금방 본전 뽑습니다. 세계 여행 다 하고 본전은 금방 그거 뽑아요. 책 잘 쓰면 1억은 금방 뽑습니다. 그걸 출판사가 1억은 잘 안 되죠. 아니 세계 도서관 기행도 이렇게 쓰셨는데 뭐 문학 기행이야 필력이 워낙 있으시니까 정말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주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그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그 구청장님이 소개하신 그 이 책,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의 그 인상적인 대목을 저와 구청장님께서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 대목은 역자의 말이 인상적이어서 그 대목을 소개할까 합니다. 작가의 솜씨가 얼마나 능란하고도 능청스러운지 독자는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호불왕 노인의 비척거리는 발걸음을 정신없이 따라가게 된다. 늙어 빠졌지만 에너지가 철철 넘치는 이 유별난 노인네와 동행하며 그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기상천외한 혹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에 입을 딱 벌리거나 낄낄거리거나 박장대소하게 된다. 아, 내게 이런 영감님 같은 친구가 있다면 삶은 얼마나 유쾌하고도 가볍고도 행복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이 책의 딱 중간 부분에 사전 설명을 좀 하고 읽어야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아실 거예요. 어떤 이제 이 스웨덴 출신의 인쇄공이 성경 인쇄를 맡았는데 고급 성경 2,000부를 인쇄했는데 2,000부를 버릴 수밖에 없게 인쇄공이 만들었어요. 성경책. 그 이제 성경책 맨 마지막에다 이 사람이 좀 장난을 쳐가지고 인쇄공이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날 작업을 시작했을 때 인쇄공의 마음은 쓰라리기 그지없었다. 운명의 장난이랄까 이날 인쇄해야 할 것은 성경책 2,000부였다. 게다가 활용점정이라고 주문이 온 곳은 자기 아버지의 조국인 스웨덴, 즉 그가 아직 6살 핏덩이였을 때 아버지가 가족을 내팽개치고 돌아가 살고 있는 그 여태같은 나라였다. 인쇄공은 눈물을 흘리며 한 장 한 장 조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어떻게 예수가 어느 날 이 땅에 다시 내려올 수 있단 말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악마 아닌가? 어디에서든 악이 승리하고 있지 않는가? 인생에 의미라는 게 있긴 한 걸까? 성경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일 뿐이야. 이처럼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던 인쇄공은 스웨덴어 성경책의 마지막 장에 절 하나를 첨가한 뒤 인쇄에 넘겼다. 인쇄공은 붙이는 나라 언어 중에서 아는 단어가 몇 개 없었지만 어렸을 때 들었던 동요 중에서 이 상황에 아주 적합한 구절을 하나 기억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 책의 마지막 2절과 그 뒤에 첨가된 구절은 다음과 같이 인쇄되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 마지막을 넣어버려가지고 이 성경책을 버리게 됐다. 상당히 시니컬하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 그 두꺼운 성경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오는데, 근데 결론을 이 인쇄공이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내가 이걸, 휴가지에서 읽으면서 혼자 읽는데 너무 웃음이 키득키득 나오더라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이렇게 직접 그 위트 있는 문장을 이렇게 낭독해 주시니까 참으로 이렇게 즐거운데요. 좋은 문장은 역시 이렇게 큰 소리로 읽어보는 것도 글맛을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바쁘신 가운데 책지의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와 주신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작별 인사해 주시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는가요? 지금까지 책 이야기를 우리 존경하는 오봉욱 시인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미국의 그 유명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 이 빌 게이츠 역시 그 하버드를 자퇴를 했는데 그렇게 성공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낳은 것은 조국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동네 작은 도서관이다. 또 이 말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읽은 책 한 권이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책의 중요성, 독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만다라의 작가 김성동은 여름을 동죽손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움직이는 것이 곧 손해라는 말일 텐데요. 몸의 움직임이 아닌 마음의 움직임만으로 가장 큰 걸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책 읽기를 통해서 막바지 더위를 떨쳐보시는 게 어떨런지요. 책치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접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